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할머니 덕분에 지옥문 앞에서 가까스로 유턴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들한테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기가 막힌 일이 저한테도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저희 할머니의 어마무시한 촉 덕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저랑 남동생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도 엄마 대신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갔었어요. 우리 설이 이제 국민학생 되는 거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도 있지? 당연하죠. 전 누나니까 씩씩하게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설이가 얼마나 씩씩한데. 이 할머니 닮아서 여장부잖아, 여장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도 바쁘신 부모님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옆에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설이 잘한다. 뛰어. 더 빨리 뛰어. 저는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결국 1등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할아버진 절 번쩍 안아들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1등이야, 1등. 역시 우리 설이가 최고다, 최고. 할아버지, 할머니, 저 1등 했어요. 저 진짜 잘했죠? 잘하다 마다. 우리 설인 못하는 게 없네. 오늘 달리기 1등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진짜요? 아싸. 그럼 나 오늘 배 터지게 먹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진 저랑 손잡고 시장에 가는 걸 무척 좋아하셨어요. 시장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맛있는 걸 사주시더라고요. 설이야, 오늘은 뭐 사줄까? 떡볶이 사줄까? 아니요, 전 붕어빵 먹고 싶어요. 붕어빵? 으이구, 네 할미 닮아가지고 붕어빵을 좋아하는구나. 사장님, 여기 붕어빵 한 봉지만 주세요. 할아버지, 한 봉지 더 사면 안 돼요? 할머니도 갖다 드리게요. 할머니가 붕어빵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한 봉지 더 사주마. 네가 이렇게 할미를 챙기는 걸 알면 네 할미가 엄청 좋아하겠다. 사장님, 들으셨죠? 붕어빵 한 봉지 더 주세요. 그날 붕어빵을 들고 집에 돌아가자 저희 남동생이 쪼르르 달려나와서 붕어빵을 가져가더라고요. 야, 그거 할머니 거야. 넌 나랑 같이 한 봉지로 나눠 먹어. 아, 할머니 거였어? 할머니, 이거 누나가 할머니 주려고 사온 거래요. 할머니 드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저희 남동생한테 이러시더군요. 할민 하나만 먹어도 되니까 가져가서 너희 다 먹어. 너희가 많이 먹어야 키도 쑥쑥 크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집에서 1등이 할머니랑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드셔야 돼요. 아이고, 그래? 그런 건 또 누가 가르쳐 줬어? 그럼 내가 1등이라고 하니까 먼저 먹어볼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붙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님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많이 따랐습니다.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적도 있었어요. 설이야, 넌 엄마가 좋아? 아니면 할머니가 좋아? 할머니요. 난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뭐라고? 이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단 말이야? 으이그,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고 좀 대답하지. 바로 할머니라고 하니까 엄마가 좀 섭섭한데?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거짓말하지 말라면서요. 그렇지, 그렇지. 거짓말은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할머니한테 딸 뺏길까 봐 더 잘해야겠는걸?
이렇게 제가 하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붙어 지내다 보니까 어린 시절 앨범을 들여다보면 늘 제 옆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한텐 두 분 다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은 어찌할 수 없는 건지 평소 지병이 있으시던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가지 마세요. 저 아직 대학도 안 들어갔는데 저랑 나중에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제 남동생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더군요. 할아버지, 가끔씩 할아버지 말씀 잘 안 듣고 말썽 부려서 죄송해요. 사춘기라는 핑계로 할아버지한테 몇 번 대들었던 게 이렇게 후회될 줄 몰랐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항상 저희 가족을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할아버지였기에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랑 사이가 좋으시던 저희 할머니도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고 맨날 할머니 옆에 붙어 앉아서 할머니를 위로해 드렸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직장 일을 해보니 적성에 잘 안 맞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항상 직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피부 관리샵 창업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피부에 관심이 많았어서 흥미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전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기 시험도 준비해야 하는데 제 연습 대상은 바로 저희 엄마와 할머니였어요. 엄마, 할머니, 얼른 오세요. 젊어질 시간이에요. 아이고, 또 마사지 해주려고? 이러다가 나 10년은 젊어지는 거 아닌가 몰라. 10년이 뭐예요? 제가 20년은 젊어지게 해드릴게요. 아유, 20년 젊어지면 네 엄마랑 언니 동생 해야 되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 저도 서리한테 마사지 받아서 똑같이 20년 젊어지면 되죠. 아, 그럼 내가 서리랑 몇 살 차이 안 날 텐데. 서리야, 너 정말 괜찮겠니? 너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다니면 언니랑 이모인 줄 알 텐데. 뭐 어때요? 언니랑 이모 맞다고 하면 되지. 잔말 말고 두 분 다 여기 와서 누우세요. 원래 여자는 피부가 생명이잖아요. 빨리 안 오시면 기회 날아갑니다. 아휴, 알았어, 알았어. 공짜로 해준다는데 얼른 가야지. 그 후 저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피부 관리샵을 창업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턴 저도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혼자 피부 관리샵을 운영하며 일을 하다가 남자친구를 한 명 사귀게 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라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아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더군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군지 몰라서 일단 받았는데 어떤 여자가 저한테 다짜고짜 욕을 하더군요. 야, 이 삐리리야. 네가 감히 내 남자친구를 꼬셔? 너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아주 가서 머리채 확 뽑아버리려니까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잘못 건 거 아니거든? 너 이태준이랑 사귀는 거 맞잖아. 이태준이 나랑 6년 만난 남자친구거든? 너 그거 알면서 네가 먼저 꼬신 거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태준은 제가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건 그 여자가 그놈이랑 6년이나 만나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자친구랑 6년을 만나셨다고요? 그래, 1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6년을 만났다. 왜? 내가 뭐 좀 공부하느라 독일에 유학 가 있는 사이에 감히 내 남자친구를 꼬셔?
넌 내가 가만 안 둬? 남의 남자 건드린 거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이보세요. 저는 그쪽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 남자친구가 그쪽이랑 사귀고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쪽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속아서 만난 거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고 바로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사실대로 말해. 너 나랑 양다리 걸친 거였어? 너 6년 만난 여자친구 있다며. 그럼 난 뭔데? 난 뭐냐고. 어,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6년 만난 네 여자친구가 나한테 전화해서 다 알려주더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유학 간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어떻게 날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잖아. 걔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내가 일부러 널 속인 게 아니었다고. 일부러 속인 게 아니면 뭔데? 그렇게 외로웠으면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날 만나던가. 두 여자 다 갖고 논 거 맞잖아. 너 원래 이런 놈이었니? 오늘 그 여자한테 전화 안 왔으면 깜빡 속을 뻔했잖아. 에이씨, 헤어지면 되잖아. 지금이라도 헤어질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되긴 뭐가 돼? 이미 양다리 걸친 거 다 들켰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랑 계속 만나니? 그냥 나랑도 헤어지고 그 여자랑도 헤어지고 평생 혼자 살아. 너 같은 건 여자 만날 자격도 없어. 너 한 번만 나한테 더 연락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설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남자친구는 계속 변명을 하며 절 붙잡았지만 저는 바로 이별을 통보해버렸습니다. 1년 조금 안 되게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놈은 휴대폰도 2개나 있더군요. 가끔씩 저랑 휴대폰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그 여자랑 연락하는 폰이 따로 있어서 저한테 안 걸렸던 거였어요. 역시 바람둥이들은 그쪽으로 아주 잔머리가 발달했나 보더라고요. 한동안은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었는데 그래도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한 명 걸러냈다고 생각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이랑 가족한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건강하시던 저희 할머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시금치 나물을 무쳤는데 제가 그걸 먹어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우, 짜!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상하다. 아, 내가 먹었을 땐 하나도 안 짠데. 이게 안 짜다고요? 아, 할머니 입맛이 변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삼삼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반찬으로 먹기 힘들 정도인데요. 할머니 원래 음식을 엄청 잘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간을 잘 못 맞추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나이 들다 보면 입맛이 변한다고 하길래 그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할머니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까먹으셨나 봐요. 현관에서 계속 띠띠띠띠 하고 번호 누르는 소리가 여러 번 나더니 결국엔 초인종을 누르시더군요. 설이야, 할머니야, 문 좀 열어줘. 할머니, 비밀번호 까먹으셨어요? 이 집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어떻게 비밀번호를 까먹을 수가 있어요? 아유, 나이 들어서 그런가?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구나. 맨날 누르던 비밀번호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할머니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보다 잠이 너무 많아지고 분명히 1시간 전에 밥을 드셨는데 또 밥을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희 아빠가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노인분들이 치매에 걸리는 게 흔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경증 치매로 시작했는데 날이 갈수록 저희 가족을 못 알아보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매번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가씨 누구야?
참 예쁘게도 생겼네. 할머니, 저 설이잖아요. 할머니 손녀딸 설이요. 제 얼굴 기억 안 나세요? 아, 설이구나. 내가 또 깜빡했네. 나이 먹으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설이야, 학교는 잘 갔다 왔니? 할머니, 저 학교 안 다녀요. 제 나이가 벌써 30대라고요. 뭐라고? 아이, 고등학생이 아니고? 이상하다. 아이, 우리 설이가 아직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는데. 할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가족이랑 같이 지냈던 그 긴 시간들을 잊어버리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하루는 제가 할아버지 영정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할머니, 저 사진 누군지 알아요? 저 사진? 글쎄, 아, 왜 나이 든 양반이 있네. 저 사람이 누군데 그래?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할머니 남편이요. 뭐? 나 남편 없는데? 할머니 남편 있어요.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잖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사이 엄청 좋아서 저희 아빠랑 고모들 다 낳고 키우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이 참, 아, 나 남편 없다니까 그러네. 그나저나 아가씨 누구요? 할머니, 저 설이잖아요, 설이. 치매 환자분들 중에선 대소변을 잘 못 가르시거나 성격이 난폭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저희 할머니는 치매 환자치고는 얌전한 편이었어요. 기억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죠. 평생 직장인으로 살던 저희 엄만 은퇴하시고 할머니를 옆에서 보살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랑 같이 저희 집 강아지 까미를 데리고 산책 나가는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저 강아지 좀 보게. 먼 꼬리를 저렇게 살랑살랑 흔들어. 어머니, 저 강아지 이름이 뭐게요? 강아지 이름? 아, 내가 강아지 이름을 어떻게 알아? 허리 까만 거 보니까 뭐 깜순인가? 까미잖아요, 까미. 우리 집 까미요. 예전에 어머님이 까미한테 사료도 주고 간식도 주시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난 그런 적 없는데. 아, 왜 남의 집 강아지를 갖다가 우리 집 강아지라고 그래? 그나저나 조그만 게 정말 귀엽게 생겼네. 아줌마, 아줌마가 저 강아지 주인이요? 예, 제가 저 강아지 주인이에요. 그리고 저 아줌마가 아니라 어머니 며느리예요, 며느리. 오늘 저랑 산책 실컷 하다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아셨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치매라는 게 참 슬픈 병이래요. 평생 함께했던 가족을 점점 잊어가는 거니까요.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고 나니까 그 말뜻을 잘 알겠더라고요. 저도 할머니가 기억을 잃어가실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옆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알려드리고 잘 보살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제 피부 관리샵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의 90%는 여자 손님이었지만 요즘엔 남자분들 중에서도 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간혹 남자 손님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샵에 올 때마다 항상 커피를 사오더라고요.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아휴, 뭘 또 이런 걸 사오셨어요.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에이, 제 피부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데 제가 커피 한 잔 정도 보답해 드려야죠. 보답은요, 이게 제 일인데요, 뭘. 오히려 손님께서 저희 샵에 지인분들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보답을 해야겠는데요. 아, 그럼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던가요. 참고로 전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그 남자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보고 밥을 한 끼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 덕분에 단골도 많이 생겨서 거절하기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밥을 한 끼 같이 먹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더 친해지다가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물보다는 성격이 진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원했는데 그 남자가 딱 거기에 맞는 남자였어요. 남자친구는 투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절 많이 챙기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엔 꼭 우산을 들고 저희 샵으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오빠 또 왔어? 피곤한데 먼저 들어가서 쉬지 그랬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너 집에 갈 때 비 맞을까 봐 걱정돼서 온 거야. 배고프지? 나가서 나랑 맛있는 거 먹자. 저녁 먹고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남자친구는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텐데도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회를 못 먹는데 남자친구는 회를 좋아했어요. 그런데도 항상 제가 좋아하는 고기만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빠, 또 고기야? 오늘은 오빠가 좋아하는 거 먹자니까. 나 횟집 가서 그냥 반찬이랑 매운탕 먹으면 돼." "에이, 회는 내가 친구들이랑 먹으면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네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게 훨씬 더 좋아. 네가 복스럽게 먹을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데." 으이구, 내가 정말 못 살아. "그럼 딱 오늘만 고기 먹고 다음번에 회 먹으러 가는 거다. 알았지?"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랑 1년 좀 넘게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후반에 접어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시간이 안 나신다고 하셔서 미리 인사를 못 드리고 상견례 때 처음 뵀는데 되게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따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미리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아들 얘기만 들어도 정말 성실하고 똑부러진 아가씨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쁘고 참한 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귀하게 키우신 따님을 저희 며느리 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말 그대로 건물주였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잘 마치고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사진도 찍고 혼수도 보러 다니고 정말 설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다가 저희 할머니 생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랑 같이 생신상을 차리기 위해 마트 시장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설이야, 뭐해? 오늘 나랑 저녁이나 먹을래?" "아, 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할머니 생신이라서 엄마랑 같이 장 보러 왔거든." "그래? 아, 오늘이 할머니 생신이셔? 그럼 나도 가면 안 될까? 나 할머니 꼭 뵙고 싶었단 말이야." 남자친구가 저희 할머니를 꼭 뵙고 싶다고 하길래 부모님한테 여쭤보니 흔쾌히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랑 엄마가 집에 가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나니 남자친구가 양손 무겁게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할머님 생신이신데 예비 사이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상견례 땐 할머님을 못 뵀잖아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아유, 참,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까. 우리 설이 할머니도 자네를 궁금해 하셨을 테니 어서 들어오게. 그렇게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역시나 남자친구는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이랑 대화도 참 잘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다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완전 식당 차리셔도 되겠는데요." "아이고, 식당은 무슨. 원래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에이, 결혼하고 애 낳고 산다고 누가 다 이 정도 해요. 어머님이 솜씨가 워낙에 타고나신 거 아니시고요." 그렇게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도통 식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젓가락만 들고 제 남자친구를 계속 빤히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해. 관상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누구 자식인지 몰라도 거참 도둑놈같이 생겼네. 나 밥 먹기 싫어. 밥 안 먹을래. 할머니가 그러시는 바람에 한순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말았습니다. 치매 때문에 평소에도 가끔씩 밥을 안 드신다고 할 때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하도 고집을 부리시길래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아빠 민망하셨는지 남자친구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미안하네.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저러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아닙니다. 제 관상이 안 좋다고 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웃고 다녀야 되나 봐요. 제가 다음에 올 땐 옷도 더 예쁘게 차려입고 멀끔하게 꾸미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성격은 좋아. 자, 어서 먹게. 우리 어머니는 이따가 기분 괜찮아지시면 따로 식사하실 거야. 그렇게 남자친구는 즐겁게 식사를 마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속상하셨는지 할머니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아까 왜 그러셨어요? 우리 예비 사이 보고 관상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한 거지. 저놈이 우리 설이랑 결혼을 한다고? 이 결혼 절대 안 돼. 내가 딱 보니까 도둑놈 관상이야. 인상 좋은데 왜 그러세요? 우리 예비 사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고 말고 우리 예쁜 설이 저딴 놈이랑 절대 결혼 못 시켜.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줄 알아. 할머님 평소에 제가 누군지 잘 기억도 못 하셨으면서 그날만큼은 뚜렷하게 제 이름을 말하며 절대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다더니 그날이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쯤부터 남자친구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오빠, 무슨 일 있어? 어제부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전화랑 문자를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미안해.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문제가 좀 생겨서 밤새 야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원래 제 남자친구는 연락도 잘 받고 부재중 전화가 오면 금방 다시 전화를 하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저랑 있다가도 전화가 오면 꼭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오빠, 무슨 전화길래 또 나가서 받아? 미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뭐라고? 아니, 요즘에 그 회사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맨날 급한 일 터져서 야근하느라 밤새 연락도 안 되고 나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는 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럼 어떡해. 회사 일인데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 이상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저한테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오빠, 나 부케 골라야 되는데 내가 사진 보낼 테니까 어떤 게 제일 예쁜지 좀 봐봐. 저번에 내가 고른 드레스 기억나지? 그거랑 어울리는 걸로 골라보려고. 부케는 그냥 네가 알아서 고르면 안 돼? 나 그런 거 봐도 잘 몰라. 그래도 사진도 찍고 평생 남는 건데 같이 골라주면 안 돼? 오빠 요즘에 계속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관심도 없고 다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 내가 진짜 바빠서 그래. 미안한데 네가 이해 좀 해주라. 변해버린 남자친구의 태도에 저는 슬슬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군요. 게다가 저는 이 사연 유튜브 애청자라 문득 뒷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찝찝한 마음에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심부름센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상견례 때 나왔던 예비 시부모님은 연기자들이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심부름센터 직원은 자기들이 알아낸 남자친구 고향집의 주소를 저한테 주더군요. 돈만 주면 못 찾는 게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왜 저한테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왜 저를 속였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막상 그 동네에 갔는데 처음 가는 동네라 그런지 번지수를 잘 못 찾겠더군요. 그런데 마침 딱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슈퍼가 있길래 음료수도 사 먹을 겸 길을 물어보러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음료수 한 병을 계산하고 마시면서 슈퍼 사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사장님, 제가 여길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혹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어? 여기 용석이네 집 같은데. 용석이요? 사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혹시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도 누군지 아세요? 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인데. 이거 용석이 아들 아닌가? 그런데 그때였어요. 슈퍼 앞에서 낮술을 드시고 계시던 아저씨들이 그 말을 듣고 대뜸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용석이 아들? 아이, 그놈은 왜? 어디 사진 좀 봐봐. 아유, 용석이 아들로 맞네, 맞아. 그런데 아가씨는 이놈이랑 무슨 사이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살았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와봤거든요. 그냥 아는 사이인데 여기까지 찾아와? 아유, 내가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그놈하고 절대 만나지 마. 용석이 아들내미 완전히 사고뭉치였어. 어릴 때부터 나쁜 친구들이랑 그렇게 어울려 다니고 동네 애들 괴롭히고 다니는 주동자였다니까. 오죽하면 소년원에도 들락날락거리고 부모까지 지 아들 버렸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년원에도 들락거리고 부모님도 이 사람을 버렸다고요? 그래. 그 집안이 예전엔 잘 살았는데 그 아들놈이 다 풍비박산 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놈이랑 엮일 생각이랑 절대 하지 마. 그놈이랑 엮이면 아가씨만 골치 아파지는 거야. 저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에 그만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가짜인 것도 황당했는데 아저씨들이 얘기를 들어보니 저한테 그동안 보여준 인성도 가짜로 꾸민 것 같더군요. 저는 슈퍼 사장님과 아저씨들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음료수 한 박스를 산 다음 심부름 센터에서 알려준 집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남자친구의 진짜 부모님이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장진구 씨 부모님 댁 맞나요? 진구? 그놈은 왜요? 이젠 우리 아들도 아니니까 우리한테서 찾지 마슈. 저는 두 분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집 안에 들어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한숨만 푹푹 쉬시고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그런 놈하고는 당장 헤어지세요. 우리 집안이 그놈 때문에 폭삭 망했다고요? 어머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아휴, 당연히 모르겠죠. 친구 그놈이 지가 한 짓을 지 입으로 얘기하겠어요? 사실 친구가 어릴 때부터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고 다녔어요. 나쁜 놈들이랑 어울려 다녀서 소년원에도 갔다 오고 툭 하면 집에 있는 돈 가져다가 펑펑 쓰는 게 취미네예요. 친구 밑에 여동생이 두 명 있는데 지 막내 여동생 대학 등록금으로 쓸 돈도 홀라당 가져가선 술 먹고 노는 데다 써버리고 우리 둘째 시집갈 때 주려고 내가 모아둔 돈도 들고 나르네예요. 게다가 주변 친척들한테도 어찌나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아휴 내가 부모로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니까요. 말도 안 돼. 정말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럼 여태까지 다 절 속인 거네요? 아가씨는 안타깝게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당장 그놈이랑 헤어져요. 우리도 이제 그놈을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연락 끊고 산 지도 오래됐으니까 오늘 돌아가면 다신 우리 찾아오지 말아요. 우리 아들하고 만날 생각도 하지 말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인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저를 속였더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어요. 심부름 센터에서 그 인간한테 여자가 있다면서 저한테 주소를 하나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띵동하고 벨을 누르자
안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더군요. "누구세요?" "아 저 혹시 장진구 씨 아시나요?" "아 우리 오빠요? 우리 오빤 왜요?" 저는 우리 오빠라는 말에 느낌이 딱 오더군요. 아무래도 심부름 센터에서 알아본 내용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고 잠깐 집 안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집 안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거실에 온통 제 남자친구랑 그 여자가 같이 찍은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진구 씨 여자친구분 되시죠? 실례지만 장진구 씨랑은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저요? 저 만난 지 꽤 됐고 여기서 같이 산 진 2년 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만난 시간이 1년 6개월인데 그 여잔 그놈이랑 2년 전부터 동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제가 속았다는 생각에 그 여자한테 모든 사실을 다 까발렸어요. 사실 저도 장진구 그놈이랑 사귀던 사이예요. 저 몇 달 후에 그 인간이랑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뭐, 뭐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럼 그놈이 또 저 몰래 바람을 폈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 그 인간은 동거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2번이나 바람을 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동거녀가 2번 다 용서를 해줬는데 또 저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동거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저한테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어. 바람을 안 피우는 인간이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인간은 없다더니 내가 또 이럴 줄 알았다고요. 저기요, 그쪽도 그러면 모르고 만나신 거예요? 저랑 같이 사는 것도 모르셨다고요? 알았으면 제가 결혼식 올리려고 했겠어요? 전 진짜 꿈에도 몰랐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아참,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 투자회사 다니는 거 맞나요? 투자회사는 개뿔. 보험 영업사원이 무슨 투자회사예요? 그쪽한테 투자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했나 보죠? 지난번 바람 피웠던 그 여자한텐 사업가라고 거짓말하더니 직업이 한 100개는 되나 보네.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직업조차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직업은 보험 영업사원이라 시간에 제약이 없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저를 속이기가 더 쉬웠던가 봐요. 그렇게 동건이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그놈이 현관문을 열고 등장했습니다. 그 인간은 절 보자마자 아주 기겁을 하더군요. 뭐야? 왜 둘이 여기 같이 있어? 야, 너 너희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며? 여기 있는 이 여자가 너희 어머니인가 보지? 너 그때 상견례했던 너희 부모님 연락처 줘봐. 내가 연락 좀 해봐야겠으니까 연락처 달라고. 아우, 왜 이래? 우리 부모님 바빠. 바쁜 게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널 버린 거겠지. 나 오늘 너네 고향 갔다 왔어. 너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인사더라. 소년원에도 갔다 오고 어릴 때부터 아주 싹수가 노랬다고 동네 어른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시던데. 무슨 소리야? 설이 네가 뭘 착각하는 거겠지. 착각은 무슨? 내가 너희 부모님까지 다 뵙고 왔어. 너 나한테 외동아들이라며? 그런데 여동생이 2명이나 있다는 얘긴 뭐야? 게다가 네 여동생들 대학 등록금이랑 시집갈 돈까지 다 들고 날랐다며? 친척들한테도 사기를 한두 번 친 게 아니라던데.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동거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인간의 머리채를 잡아 뜯더군요. 야, 이놈아, 너 또 바람 피웠어? 너 이번이 벌써 3번째야. 내가 2번이나 용서해줬는데 아직도 그 벌은 난 못 줬니? 너 다신 바람 안 피운다며. 이제 나만 바라보며 살겠다며. 오해야, 오해. 나 바람 피운 거 아니라고. 바람 피운 거 아니면 저분이 여길 왜 찾아왔는데? 너랑 몇 달 뒤에 결혼하기로 했다며. 예식장도 예약하고 웨딩 사진도 다 찍었다며. 너 나한텐 결혼하잔 소리도 없더니 이렇게 뒤에서 뒤통수 치고 있었던 거야? 너 오늘 한번 나한테 작살나 볼래? 왜 이래?
제발 나 좀 가만히 놔둬.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물어? 길거리에 지나다닌 똥개도 너 같은 짓은 안 해. 어떻게 날 3번씩이나 배신한 걸로도 모자라. 두 여자를 갖고 놀아? 너, 내가 오늘 지옥 문 앞까지 끌고 갈 거야. 너, 지옥 불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올 거라고. 아, 그만 좀 해. 아, 아파 죽겠단 말이야. 설이야, 나 좀 도와줘. 아, 이 여자가 내 머리 좀 못 쥐어 뜯게 말려달라고. 그 인간은 뻔뻔하게도 저한테 동거녀를 말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미쳤다고 그걸 말리겠나요? 저는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 그 인간의 정강이를 발로 뻥 하고 차버렸습니다. 너까지 왜 이래? 나 오늘 만신창이 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 너 같은 놈은 만신창이 되고도 남아야지. 넌 머리 다 쥐어뜯기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당해야 되는 운명이야. 사람을 이런 식으로 속였으니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내가 속인 건 미안해. 그런데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발 이 여자 좀 알려주라. 나 이러다가 대머리 되면 어떡해. 대머리가 되든 말든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어야지. 야, 너 도대체 날 속인 이유가 뭐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하면서 나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 뭐긴 뭐야. 너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랬던 거지. 웃기시네. 이미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있으면서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어디서 사기꾼 주제 입을 나불거려? 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 내가 정강이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밟아줄 줄 알아.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인간의 정강이를 한 번 더 발로 뻥 찼습니다. 그러자 그 인간이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따라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동거녀가 그 인간의 머리채를 다시 잡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어디가? 당장 일로 안 와? 너 오늘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각오 단단히 하라고. 그만해, 그만하라고. 동거녀는 그 인간을 아주 쥐잡듯이 잡더군요. 저는 그 둘을 뒤로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있을 것 같아서 혼자 선술집에서 소주 한 잔을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깜짝 놀라시더군요. 세상에, 난 그놈이 성격도 싹싹하고 말을 잘하길래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휴, 우리가 왜 몰랐을까? 말이 청산유수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못 알아본 우리가 잘못이다,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 좋은 점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몰랐겠죠. 1년 6개월이나 사귄 저도 몰랐는데 몇 번 안 본 엄마 아빠가 그 인간 실체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휴,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설이 너 이번 기회에 정말 지옥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해라. 요즘엔 뉴스만 보면 사기꾼이 그렇게 넘쳐나더니만 우리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더군요. 저는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 저는 바로 할머니가 계시는 방으로 가서 주무시는 할머니를 뒤에서 안아드렸습니다. 주무시느라 못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그 인간 의심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따라 할머니의 등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물론 할머니가 진짜로 관상을 볼 줄 안다기보단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치매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할머니가 관상이 안 좋다며 결혼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인간을 뒷조사할 생각까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그토록 사랑했던 손녀딸이 불행해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 그 인간한테 파혼을 선언했는데 그 인간은 끝까지 저한테 연락해서 매달리더군요. 설이야, 내가 잘못했어. 나 어차피 그 여자랑 헤어지려고 했었어. 그 여자가 하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길래 내가 헤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아무리 변명해봤자 날 속이고 양다리 걸친 사실은 변하지 않아. 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잖아. 직업이면 직업, 가족이면 가족. 도대체 너한테 진실이라는 게 있긴 하니? 넌 그냥 지금처럼 거짓말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 내 인생에 똥물 튀길 생각하지 말고. 알았어?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잖아. 나 그 여자랑 같이 살긴 했지만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건 너뿐이었어. 나 그 집에서 짐 빼가지고 바로 나올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너 미쳤냐? 내가 널 왜 용서해줘? 너 그 여자랑 만나면서 바람을 3번째 피운 거라며? 원래 바람 피우는 것도 습관이야. 너같이 그런 더러운 습관 있는 인간하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 네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죽겠으니까. 설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필요 없다니까. 아참, 너 나 속이고 그동안 결혼 준비한 거 나한테 위자료 낼 생각이나 해. 내가 너한테 속아서 쓴 돈이랑 시간,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청구할 테니까. 알겠어? 조용히 위자료나 내고 네가 할 길 가라고. 설이야, 설이야. 저는 더 이상 그 인간의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 후에도 계속 집이랑 저희 샵에 찾아오고 매달리길래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혼 준비할 때 들어간 돈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양다리를 경험하니까 남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유튜브 사연을 많이 들으면서도 결혼하기 전에 건강기록부나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사실 증명서 같은 서류를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에 처음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상 당해보니까 결혼 전에 뒷조사가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본인이 결혼을 하시거나 자녀분들 결혼시킬 때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믿음을 가지고 결혼해야 되는 사이에 그런 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게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였던 그 인간과 완전히 끝내고 지금은 가족들만 바라보며 살고 있답니다. 저희 할머니는 갈수록 어린아이가 되어 가시는데 이러다가 제 곁을 영영 떠나실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가끔 기억이 돌아오실 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이야, 그때 그놈 어디 갔니? 왜 그 도둑놈같이 생긴 놈이 있잖아. 아, 그 인간이요? 할머니가 절대 결혼하지 말라길래 제가 발로 뻥 하고 차버렸어요. 저 잘했죠?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내가 딱 보니까 눈빛이 음침한 게 영 별로더라고. 설이 넌 얼굴도 예쁘장하고 성격도 좋아서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이 헬미가 주변 사람들한테 충미라도 한번 서달라고 할까? 됐어요. 저 결혼 안 하고 할머니랑 평생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겐 꺼내지도 마세요. 에이, 그래도 그건 안 되지. 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 아이, 남자 얘기 꺼내지 마시라니까요. 저한텐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랑 산책이나 하러 갔다 와요. 할머니, 붕어빵 좋아하시죠?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서 겨울이 아니어도 붕어빵 파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오늘 붕어빵 사드릴 테니까 얼른 먹으러 가요. 저는 앞으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 꼭 붙어서 지켜드릴 생각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지옥문 앞에서 유턴을 했으니 저도 그 사랑을 꼭 되돌려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던 명언 중에 거짓말은 진실을 덮지만 결코 숨길 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와 결혼할 뻔했던 그 인간처럼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모두 탄로나고 그 대가를 톡톡히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인간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럼 전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을 시원하게 끊어내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요즘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사회생활하면서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편이었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저를 돈으로만 보더군요. 게다가 믿었던 남편까지 변하자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인간들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과 오빠, 여동생, 이렇게 다섯 식구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뷰티와 패션 쪽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요. 아직 학생이라 학교에 화장을 하고 다니지 못하지만 집에서 엄마 화장품으로 연습을 해보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엄마 눈썹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드린 적이 있었어요. 엄만 처음엔 못 믿어 하시다가 결과물을 보고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내 인상이 더 순해졌잖아. 선미야, 너 이거 어떻게 한 거니? 엄마, 내가 딱 보니까 엄마 얼굴형엔 그 눈썹 모양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바꿔본 거예요. 어때요? 바꾼 게 훨씬 낫죠? 제 여동생도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마다 저보고 옷을 골라달라고 하더군요. 언니, 나 이 티셔츠 이 바지 입으려고 하는데 어때? 언니가 원래 옷 코디를 잘하잖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얘기 좀 해줘. 음, 내가 봤을 땐 네 체형에 그 티셔츠가 너무 긴 것 같아. 그거보단 이 옷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넌 다리가 길어서 이 바지가 더 예쁘고 깔끔하게 잘 어울려. 가족들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들도 저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들을 예쁘게 가꿔주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쪽 말고도 또 관심이 있던 분야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탁구였어요. 저는 탁구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틈만 나면 오빠한테 탁구를 치러 가자고 조르기도 했어요. 오빠, 오늘 안 바쁘지? 나랑 탁구 한 판 치러 가자. 어휴, 또 탁구야? 으이구, 그렇게 맨날 탁구만 치다가 탁구 선수 되겠다. 나 맨날 져서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네가 좀 봐줘. 알았지? 그렇게 저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하며 학창 시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관심 있던 패션 뷰티 쪽 학과에 진학해서 졸업 후엔 패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도 남들처럼 소개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좋아 보이고 말도 잘 통하길래 밥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남자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 오늘 소개받은 여자분이 커피 마시러 가자는데 가도 돼? 아, 가서 한 시간만 있다 오라고? 어, 그리고 또 뭐? 돈은 각자 내고 비싼 거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보라고? 알았어. 엄마 말대로 할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다 큰 성인 남자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받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커피 마시기로 한 것도 취소하고 그냥 그 남자와는 거기서 쪽내는 걸로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도 정말 별로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쩝쩝거리는 소리도 크게 내고 음식을 씹으면서 말을 하다가 씹던 음식이 확 튀어서 제 밥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순간 얼굴이 굳어서 그 남자를 쳐다보니까 그 남자가 트림을 꺽 하더니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 제가 좀 털털하죠?
전 원래 남녀 사이에 내숭 떨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사귀게 되면 다 보여줄 모습인데 미리 보여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전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식사 예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죄송한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저는 밥 다 먹었으니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소개팅을 2번 실패한 후 저는 세 번째로 만난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로 만난 남자는 더러운 습관도 없었고 자기 주도적이고 성격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집착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전화를 늦게 받거나 문자에 답장을 늦게 하면 저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잘 거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영상 통화까지 걸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진짜 집 맞아? 집에 남자 숨겨놓은 거 아니지? 지금 당장 네 방 옷장 좀 열어봐. 옷장 안에 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장 열어보라고. 숨어 있긴 누가 숨어 있어. 아, 나 졸려서 잔다니까 피곤하게 왜 이래. 의심스러우니까 그렇지.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 못 자니까 네 방 옷장이랑 침대 밑이랑 책상 밑에까지 샅샅이 다 보여줘.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너네 집으로 찾아간다. 아, 진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그냥 헤어져. 나 도저히 숨 막혀서 못 살겠어.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맨날 의심하는 남자랑 내가 어떻게 만나? 나 너랑 이제 만나기 싫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알았어?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제가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 남잔 다음날 퇴근길에 저희 집 앞까지 절 쫓아오더군요. 선미야, 너 남자 생긴 거지? 그러니까 나보고 헤어지자고 한 거지? 나 너랑 절대 못 헤어져.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 나랑 대화 좀 해. 대화는 무슨 대화야? 나 너랑 만나기 싫다니까? 우린 이제 끝이야, 끝. 제발 나 좀 따라오지 좀 마. 누구 마음대로 끝이래? 나 그렇게 못해. 나 그럼 그냥 너희 집 쳐들어간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침 퇴근하고 집에 오던 저희 오빠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오빤 저한테서 그 남자에 대한 얘기를 미리 들었던 터라 상황을 바로 파악했나 봐요. 오빠가 저와 그 남자 사이를 가로막더니 그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야, 너 뭔데 우리 선미한테 찝쩍거려? 선미가 싫다고 했으면 떨어질 것이지.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집 앞까지 쫓아오냐고? 이씨, 그쪽은 누군데 그래요? 설마 선미랑 만나는 남자입니까? 야, 김선미,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딴 남자 생겨서 나보고 헤어지자고 한 거 맞잖아. 야, 나 선미 친오빠야. 얼굴 똑 닮은 거 보면 모르겠냐? 너 한 번만 더 우리 선미 쫓아다니고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왜? 못할 것 같아? 지금 당장 경찰이라도 신고해 줄까? 뭐야? 친오빠라고요? 아유, 재수없어. 알았어요. 안 오면 되잖아요. 무슨 경찰에까지 신고한다고 그래요. 저희 오빠가 무서운 표정으로 윽박을 지르자 결국 그 남잔 도망가 버리더군요. 그 후 한동안은 저희 오빠가 퇴근길마다 저희 회사로 데리러 왔었어요. 그 남잔 몇 번 더 저를 쫓아오다가 매번 오빠랑 같이 있는 걸 보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때 그놈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후 내 인생에 남자는 없나 보다 하고 5년 동안 일에만 매진했어요. 그래도 회사 일이 적성에 잘 맞고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분이라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회사가 좋고 일이 좋아도 사람이 힘드니까 다니기가 힘들더군요. 당시 같은 회사에 있던 유부남 상사 중에 저한테 찝쩍거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선미 씨, 오늘 퇴근하고 뭐 해? 내가 우리 회사 근처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하나 알아놨는데 나랑 거기에서 저녁 식사하는 거 어때? 솔직히 선미 씨도 나한테 관심 있잖아. 제가 부장님한테 무슨 관심이 있다고 그러세요? 부장님 저보다 15살이나 많으시고 처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시잖아요. 저 이러는 거 불쾌하니까 다음부터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 상사는 계속해서 저한테 추잡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업무 시간에도 툭하면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선미 씨, 내가 15살 많은 게 그렇게 싫어? 나 그래도 나이에 비해 동안이고 모아놓은 돈도 많아.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집에 있는 사모님한테나 잘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가만히 못 있어요. 하지만 그 유부남 상사의 만행은 끝이 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지긋지긋하고 끔찍해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 상사가 업무 시간에 또 저한테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길래 저는 벌떡 일어나서 미리 써놓은 사직서를 그놈한테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선미 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던진 거 이거 뭐야? 사직서? 선미 씨, 회사 그만두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전 직원들 다 듣게끔 이렇게 크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 때문에 회사 그만둘 거다. 처자식 있는 인간이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찝쩍거리는데 역겨워서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고. 사무실이 소란스럽자 저희 대표님이 대표실에서 나오셔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한테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저희 대표님은 여자분이었는데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는 그 상사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더군요. 박 부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박 부장한테 일하라고 했지. 부하 직원한테 부적절한 행동이나 하라고 시켰어요? 그날 그놈은 저희 대표님의 불호령에 쭈구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대표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그 인간을 자를 테니 계속 회사에 남아주면 안 되냐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일을 당했던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자신이 없어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놈도 결국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대요. 저는 그 이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다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37살에 두 번째 회사도 나와서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뷰티 쪽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모아둔 돈에 저희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군요. 처음엔 직원 월급도 주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돼서 2금융권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필요하신 자금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고객님, 지금 고객님께선 대출 가능한 한도가 2천까지는 안 되시고요. 딱 500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500만 원으로 진행 도와드릴까요? 네? 500만 원이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3금융권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받을 수는 있었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자신만만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하루하루 돈에 허덕이면서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한두 번 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힘든 시절을 이악 물고 버틴 지 2년 정도 지나자 점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회사를 알아봐주는 고객이 늘어나고 일본 쪽으로도 수요가 많아졌어요. 어느새 저는 돈에 쪼들리지 않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희 부모님이 저희 남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희 남매 셋이 전부 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선미야, 넌 도대체 언제 결혼할래? 네 오빠도 지금 나이가 43살인데 장가 갈 생각을 안 해서 골치 아파 죽겠다. 나 이러다가 손주도 못 보는 거 아니니? 엄마, 나 안 그래도 좋은 남편감 찾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소개시켜 줄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며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8살이라 적은 나이는 아니었기에 저희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시 만나는 남자도 없었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며 시간 날 때 탁구 동호회에서 탁구 치는 것 말곤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탁구 동호회에서 바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탁구장에서 항상 먼저 나서서 뒷정리를 하고 다 같이 회식을 할 때도 늘 자기가 고기를 맡아서 굽고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더라고요. 자, 선미 씨, 여기 제가 맛있게 구워놨으니까 이거부터 드세요. 아유, 저 많이 먹었어요. 성국 씨는 아직 한 점도 안 드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구울 테니까 얼른 드세요.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건 남자가 굽는 겁니다. 전 알아서 틈틈이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늘 남을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를 좋게 본 덕에 저희 둘은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매사에 항상 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좋은 건 저한테 양보하고 힘든 건 자기가 자처하는 사람이었죠.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제가 선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선미 능력 있는 사업가고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이니까요. 하지만 저 성실함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아내가 능력 있다고 해서 아내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고 가장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선미한테 그런 남편이 되어주고 싶으니 꼭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고 정말 겸손하고 성격이 좋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39살 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얻게 되었어요. 처음엔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왕 결혼한 거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제 돈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랑 시동생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새아가 정말 고맙다. 내가 네 시애비 세상 떠나고 외로웠는데 네 덕분에 참 재미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형수님, 다음엔 또 어디예요? 저 이번엔 동남아 말고 유럽 쪽도 가보고 싶은데 다음번엔 유럽 여행 쏘시는 거예요? 당시 저희 시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렸는데 직업이 없는 백수였어요. 그때까진 시동생이 조금 철이 없고 장난기가 많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동생이 갖고 싶은 명품 지갑이 있다고 하길래 생일 선물로 그 지갑을 사준 적도 있었어요. 도련님, 이거 갖고 싶다고 하셨죠? 오늘 특별히 도련님 생일이라 제가 한번 사와봤어요. 이야, 역시 능력 있는 형수님이라 그런지 비싼 지갑도 턱턱 사주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비싼 거 갖고 싶다고 말할 걸.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모가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이해, 나도 갖고 싶은 거 너한테 말하면 되는 거니? 나 이번에 모임에 갔는데 내 친구가 며느리한테 엄청 비싼 모피코트를 받았다고 하더구나. 나도 부잣집 사모님처럼 모피코트 좀 입어보자. 그러자 저희 남편이 옆에서 난처한 얼굴로 이러더군요. 아휴, 어머니, 이 사람 부담되게 왜 그러세요? 모피코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음에 제가 백화점 가서 적당한 가격으로 따뜻한 코트 하나 사드릴게요. 참나? 아, 우리 며느리가 사준다는데 네가 왜 그래? 나도 남들처럼 며느리 덕 좀 보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몇 번 시댁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때까진 그냥 시댁 식구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걸까요? 시댁 식구들의 요구가 점점 더 무리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는 겁니다. 예, 너 우리 둘째 아들 아직도 취직 못한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너희 회사에 취직 좀 시켜줘라. 힘든 일은 시키지 말고 그냥 자리만 지키면서 월급 받는 걸로 해줘. 네? 에이,
직원들 보는 눈도 있는데 그건 안 되죠. 그리고 도련님 이쪽 분야에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신데 제가 어떻게 취직을 시켜드려요? 꼭 뭐 알아야지 일을 하니? 어차피 일은 밑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 우리 아들은 그냥 이사직함 정도 주고 월급 한 500만 원 정도 다달이 주면 되는 거잖니. 이사니까 굳이 출퇴근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 가끔 나가서 얼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도련님이 우리 가족이어도 그건 안 돼요. 제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 한 명을 뽑을 때도 얼마나 공들여서 뽑는데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넌 네 시동생이 이 나이 먹도록 백수로 사는 거 안쓰럽지도 않니? 정 그렇게 도련님이 안쓰러우시면 월급 적게 받는 회사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하세요. 정 안 되면 몸 튼튼하니까 막노동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막노동을 어떻게 하니? 어휴, 됐다. 너랑 말 안 통하니까 그냥 끊어야겠다. 그런데 시모는 그 이후에도 저한테 계속 무리한 욕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을 지인들한테 나눠줘야겠다며 공짜로 몇 박스씩 달라고 하기도 하고 시동생의 밀린 보험료를 대신 내달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추석 때 시모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미야, 이번에 네가 우리 둘째 아들 외제차 좀 한 대 뽑아줘라.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들이 영 안 꼬인다네. 아, 요즘 애들은 차가 고급차면 인물도 안 보고 꼬실 수 있다며? 어머, 누가 여자를 차로 꼬신다고 그래요. 여자들도 사람 됨됨이나 인성 같은 걸 보고 선택하는 거죠. 뭐야? 그럼 우리 아들이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여자가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지. 굳이 왜 비싼 차를 미끼로 꼬시냐 이거죠. 그런 걸로 달라붙는 여자가 제대로 된 여자겠어요? 그런 식으로 여자 꼬셨다간 나중에 패가망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시동생이 툴툴거리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 진짜 너무하네. 형수, 어차피 남는 게 돈인데 차 한 대 그거 뽑아줄 수도 있지. 치사하게 왜 이래요? 내가 그래도 양심상 신차까지는 안 바라고 알아보니까 한 2년 정도 탄 벤츠가 1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 형수가 사줄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도련님한테 그렇게 비싼 차가 왜 필요한데요? 지금 직장도 안 다니면서 유지비나 감당 가능하세요? 보험료에 기름값에 뭐 하나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이 백수라고 기죽이는 거냐? 솔직히 네 능력에 벤츠 하나 사주는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 어머님, 도련님한테 지금 벤츠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차만 벤츠면 뭐예요? 사람이 똥차인데.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게 어따 대고 내 아들 보고 똥차래? 솔직히 똥차 맞잖아요. 나이가 40이 넘도록 백수인 게 자랑이에요? 이 나이 먹도록 백수면 취직할 생각부터 해야지. 형수가 돈 잘 번다고 비싼 외제차나 사달라고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고요. 저는 그날 시댁에서 술도 한 잔 마신 상태라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그날 집에 와선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아까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어떻게 내 동생한테 똥차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왜? 내 말이 뭐 틀렸어? 솔직히 내가 그동안은 말 안 했는데 도련님 한심한 인간인 거 맞잖아. 에이씨,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지금 내 동생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 말은 내가 하고 싶던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나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그랬어? 성실함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그랬지? 아무리 내가 경제력이 있어도 나한테 의지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랑 도련님이 맨날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 뭔데?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결혼 초반엔 저한테도 잘하고 저희 집안에도 잘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가족들만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시동생이 차를 사달라고 했던 문제로 남편과 싸운 이후부터 남편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게까지 야근할 것 같은데 당신이 애들 저녁 좀 먹이고 재우고 있어. 알았지? 뭐? 아유, 나 오늘 퇴근하고 집에서 TV 보면서 맥주 한잔 하려고 했는데 왜 하필 오늘 야근이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당신이 애 엄마면 당신이 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은 애 아빠 아니야? 아무튼 난 미리 말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애들 저녁 먹이고 재우고 해. 애들 나 몰라라 하기만 해봐. 내가 집에 가서 가만 안 둬? 남편은 주말에도 자꾸 약속이 있다며 나갈 때가 많았고 제가 뭔 말만 하면 자기 무시한다면서 저한테 화를 내기 일쑤였어요. 저는 저한테 언성 한번 높인 적 없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동생이 또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형수, 저 요즘에 만나는 여자 있는 거 알죠? 저 이번 여름 휴가 때 여자친구랑 발리에 좀 놀러 가고 싶은데 형수가 통 크게 한번 쏴요. 아니면 가서 쓰게 카드나 하나 빌려주던가요. 뭐라고요? 도련님, 여자친구랑 여행을 갈 거면 도련님 돈으로 가야죠. 그걸 왜 저보고 내달라고 하세요?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돈 모을 만큼 모아서 가면 되잖아요. 아니,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돈 모으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렇죠. 그냥 형수가 내 생일 선물이라고 치고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행 갈 돈이 없으면 여행을 가지 말든지 아니면 해외여행 말고 가까운 국내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모가 언성을 높이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너 진짜 네 시동생이 해달라는 걸 좀 그냥 해주면 안 되니? 우리 아들이 이제서야 취직해서 여자를 만난다는데 형수로서 도와주면 좀 덧나냐고. 그러게 누가 이제서야 취직하라고 했어요? 제가 40 넘을 동안 백수로 살라고 시켰냐고요. 남들처럼 진작에 취직했으면 도련님 돈으로 해외여행 가고도 남았죠. 너 진짜 자꾸 그딴 식으로 할래? 돈을 잘 벌면 가족들이랑 나눌 생각도 해야지. 너 그렇게 혼자만 욕심낼 거면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나 너 같은 며느리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네, 그거 참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어머님 댁에 올 때마다 스트레스 너무 쌓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다신 오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인간들이 어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제가 좋은 마음에 여태까지 이것저것 해줬는데도 성에 안 차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아서 그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끊으니 자기도 처가에 안 가겠다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빠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선미야, 요즘에 너희 무슨 일 있니? 요즘 통 장서방 얼굴 보기가 어렵길래 내가 전화 몇 번 해봤는데 받질 않더라. 예전엔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나중에라도 꼭 다시 전화를 걸던 사람이 이번에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네. 그냥 그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가 봐요. 별일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요즘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긴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집 앞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기요, 그쪽이 우리 성국 오빠 와이프 되시죠? 저 성국 오빠랑 만나는 여잔데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성국 오빠, 그쪽한테서 마음 떠났으니까 질질 끌지 마시고 이혼 좀 해주시죠? 저는 그 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최근에 남편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잔 계속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저 성국 오빠 아이까지 임신한 사람이에요. 오빠가 저한텐 그쪽이랑 이혼하고 저랑 같이 산다고 했는데 자꾸 말만 그렇게 하고 미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쪽이 먼저 우리 오빠랑 이혼하세요. 그쪽이 빨리 이혼해야 우리 애를 호적에 올릴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그쪽이 우리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임신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그 인간이 요즘에 태도가 이상했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당장 우리 오빠한테서 떨어져요.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그 상간녀를 보고 도저히 화를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냅다 상간녀한테 뿌려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긴. 너 하는 말이 하도 뻔뻔하길래 정신 좀 차리라고 뿌렸다. 왜?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고 임신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니? 에이씨, 그렇다고 이렇게 커피를 뿌리면 어떡해요? 나 집에 갈 때 쪽팔려서 어떻게 가냐고요? 네가 지금 하는 짓이 쪽팔린 짓인 줄은 모르고 너 당장 여기서 안 꺼지면 내가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김치 국물까지 다 부어줄 줄 알아. 그러니까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아휴, 진짜 무식한 여자네.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 상가녀는 음식물 범벅이 되긴 싫었는지 그렇게 말하고선 도망가 버리더군요. 저는 남편이 바람까지 피웠다는 사실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애들을 다 재우고 나서 남편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에 왜 그렇게 밖에 놔두나 했더니 외간 여자랑 바람까지 피고 임신을 시켰더라? 오늘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하던데 뭐라고? 걔가 우리 집에 찾아왔단 말이야? 그래,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딴 여자랑 놀아나는 걸로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켜? 아니, 난 진짜 임신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난 그냥 재미로 불장난 한번 했을 뿐이야. 불장난 좋아하시네. 너 불장난 한 번에 산을 통째로 태울 수 있는 거 몰라? 결혼하고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가정에 충실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휴, 알았어. 헤어지면 되잖아. 참나, 이미 임신까지 시킨 주제에 헤어지면 뭐가 달라져? 너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할 건데? 난 다른 여자 임신까지 시킨 놈하고는 같이 못 살아. 너 같은 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저희가 싸우는 소리에 당시 5살이던 저희 큰아들이 잠에서 깨서 저희 방으로 오더군요.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며 그날 애들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만이 답이더군요. 저를 돈으로만 보는 시댁 식구들도 지긋지긋했고 그나마 믿고 살던 남편까지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지겠다며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매달리더군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뭔 줄 아시나요? 남편이 상간녀한테도 저랑 헤어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상간녀가 남편이랑 했던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군요. 하루하루 빨리 남편과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던 어느 날, 시모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얘, 너 왜 요즘에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며느리라는 애가 시애미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왜요? 어머님이 저보고 얼굴 보고 살지 말자면서요. 저보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며느린 제가 당연히 따라야죠. 안 그래요? 아유, 아이 그렇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니? 됐고,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우리 둘째 아들 이번에 결혼 날짜 잡았다. 아,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네가 형수니까 네 시동생 전셋집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그래도 우리 아들 보고 네 형수 힘드니까 서울 쪽엔 신혼집 얻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인천 쪽에 보고 왔는데
3억 5천짜리 괜찮은 집이 하나 있더라.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돌려줄 테니까 네가 형수답게 통 크게 한번 쏴라. 세상에 나이가 42살이나 먹은 시동생의 신혼집을 형수더러 해주라는 시모가 어디 있나요? 저는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신혼집 괜찮은 곳으로 보고 왔나 보죠? 둘째 아들 장가 보낼 수 있게 된 거 축하드려요. 그래, 내가 이제서야 우리 둘째 아들을 장가 보내는구나. 장금일이 딱 한 달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부탁하마. 너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지? 그럼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우리가 이렇게 돈 잘 버는 며느리 만나서 호강하고 사네. 저는 끝까지 제가 그 집을 해줄 거라고 믿는 시모의 뻔뻔함에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 집을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미쳤다고 남편하고도 곧 이혼할 건데 시동생한테 그런 큰 돈을 해주겠나요? 그런데 남편은 저랑 이혼 소송 중인데도 계속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더군요. 저는 남편 얼굴을 보는 것도 너무 싫어서 남편한테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야, 나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제발 좀 나가.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냥 너네 엄마 집에 가서 살라고. 내가 왜 나가? 여기 내 집이거든? 여기가 왜 네 집이야? 이 집 살 때도 내 지분이 더 많았던 거 기억 안 나? 이 집 지분이 내가 거의 7이고 당신이 3이야. 내가 3만큼 줄 테니까 여기서 뻐기지 말고 좀 나가라고. 아, 싫다니까 왜 그래? 나 이혼 판결 날 때까진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끈질겨도 정말 끈질겼어요. 다른 여자가 좋아서 바람 피우고 임신까지 시켜놓고 왜 저랑 이혼을 하기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마 제가 버는 돈이 탐나서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거의 남처럼 지내면서 하루빨리 이혼 판결이 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시동생의 전셋집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었어요. 역시나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더라고요. 에미야, 너 오늘 네 시동생 잔금 치르는 날인 거 알지? 까먹기 전에 지금 얼른 돈 보내라. 아,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알았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뭐 좀 보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세 자금 대신에 이혼 소장을 휴대폰으로 시모한테 보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해선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너 이거 뭐냐?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한다는 거야? 네. 저 그 인간이랑 이혼 소송 중인데 모르셨어요? 그 인간 저 몰래 다른 여자 만나서 살림도 차리고 임신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 여자랑 살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나가네요. 끈질겨도 너무 끈질긴데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저런 고집불통으로 만드신 거예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정말로 그랬단 말이야? 아휴, 그래서 진짜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거냐? 그럼 진짜로 이혼하지 가짜로 이혼해요? 그냥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밖에서 애까지 만들었는데 어떤 여자가 용서하고 같이 사냐고요. 그리고 그 인간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랑 도련님도 문제잖아요. 맨날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를 ATM 기계로밖에 안 보는데 제가 왜 이런 집구석이랑 계속 엮여야 되죠? 심지어 도련님 전셋집까지 저보고 해달라고 뻔뻔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쳤어요? 그 돈을 해주게? 돈이 없으면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면 되지. 왜 남의 돈으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너 우리 작은 아들 잔금 대신 치러준다며. 난 너만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떡하니? 제가 언제 대신 치러준다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무슨 말 하는 건지 아냐고 물어보길래 안다고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어머님이 뻔뻔하게 저한테 돈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알아들었다고요. 전 알아듣기만 했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대답한 적 없는데요. 뭐야? 아이 그럼 우리 작은 아들은 어떡하냐? 당장 오늘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3억 5천이란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하냔 말이야.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 어차피 그 인간이랑 이혼하면
도련님이랑도 남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에미야, 에미야. 시모는 다급한 목소리로 절 불렀지만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냈다는 겁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좀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당신 때문에 내 동생 신혼집이 날아가게 생겼잖아.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너희들은 가족이 아니라 내 피만 쪽쪽 빨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머리들이잖아. 그리고 넌 밖에서 애까지 만들어 온 주제에 네 동생한테 전세 자금 해주라는 말이 나오냐?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베풀 줄을 몰라? 난 여태까지 너희 가족들한테 베풀 만큼 충분히 베풀었어. 그런데 너희 가족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나를 받으면 열을 원하는 사람들이잖아. 나 거머리 같은 너희 가족들도 지긋지긋하고 너처럼 쓰레기 같은 놈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내 앞에 그 더러운 면상 들이대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 오늘부터 이 집 말고 너네 엄마 집에 가서 살라고.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못 들어오게 보조키까지 다 잠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현관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치더군요. 여보, 이 문 좀 열어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문까지 잠가버리는 게 어딨어. 하지만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던 남편은 어딜 갔는지 어느 순간 조용해지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시모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에미야, 너 진짜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거 아니지? 내가 다신 너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안 할 테니까 이번에 우리 작은 아들 사정 한 번만 봐줘라. 내가 그날 잔금을 못 치르는 바람에 집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시간을 조금 벌어두었다. 네가 끝까지 그 돈 안 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하고 내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야 할 판이야. 내가 너 때문에 내 노후까지 망쳐야겠니? 저기요. 뭘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때문에 노후를 망친 게 아니라 두 아들 때문에 망친 거겠죠. 큰아들은 가정까지 있으면서 바람 피우는 쓰레기고 둘째 아들은 한량의 망난이잖아요. 예,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 아들이 널 두고 바람 피운 거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려무나. 원래 남자들은 살면서 한 번씩 바람도 피우고 그러는 거야. 바람 안 피우는 남자들도 많아요. 이 세상 남자들이 다 어머님 아들 같은 줄 아세요? 저 절대로 이혼 취소할 생각도 없고 도련님이란 인간한테 돈 내줄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까 다신 그 얘기 꺼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에미야, 내가 미안하다. 에미야. 아들이랑 이혼 소송 중이라는데도 끝까지 저한테 돈을 해달라는 시모를 보고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결국 제가 돈을 안 해줘서 시모가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고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전세 자금을 맞춰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잘못 키워서 완전히 노후를 망치게 된 거죠. 그 후 이혼 소송이 끝나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책 사유는 남편한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을 건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상간녀한테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이 나자 전 남편은 저한테 끝까지 악담을 하더군요. 야, 너 지금 돈 잘 번다고 콧대가 하늘에 찔러서 그러나 본데 네 사업 언제까지 잘 나가나 보자. 너 나랑 이혼한 거 평생 후회하게 해줄 거야. 마음대로 해. 그러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아? 난 승승장구할 거니까 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랑 애나 잘 키우고 살아. 아참, 너 우리 애들 양육비 한 명당 6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120만 원씩 줘야 되는 거 알지? 너 한 달만 늦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내가 너 직장 가서 엎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안 찾아간 줄 알아?
그나마 네가 직장에 다녀야 우리 애들 양육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참은 거야. 그러니까 양육비나 제때제때 줄 생각해. 알았어?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6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남자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 저는 아직 애들이 어리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애들을 돌봐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텐데도 손주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군요. 아이고, 내가 요즘에 우리 손주들 덕분에 아주 사는 맛이 난다. 선미야, 그딴 놈이랑 진작에 헤어지고 얼른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그랬니? 나 요즘에 우리 손주들 재롱 보느라고 너무 웃어서 입이 다 아프다. 엄마, 손주들이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이 나이에 엄마한테 고생만 시켜드리고 죄송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 많이 할게요. 저희 오빠 여동생도 이혼 잘했다며 저한테 응원을 해주더군요.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씁쓸했지만 가족들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니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도 키우면서 열심히 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그 상간녀랑 살림을 합치고 애도 낳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양육비만 받고 신경은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한 지 7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전 시모가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에미야, 잘 지내고 있니? 내가 우리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 좀 했다. 나 요즘에 네가 우리 며느리였던 시절이 너무 그립구나. 그때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줄 걸. 그러지 못했던 게 이제 와서 너무 후회돼. 갑자기 구질구질하게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으세요. 제가 그래도 우리 애들 할머니랑 인연을 끊을 순 없으니까 통화는 시켜주겠는데 이런 식으로 딴소리 하시면 바로 차단할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이번에 새로 들인 그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들들 볶는 줄 아니? 아들 낳았다고 3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애 태우고 다니게 SUV 차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아주 내 뼈까지 쪽쪽 빨아먹을 심산인 것 같다. 내가 걔 요구 들어주느라 이 나이에 식당까지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 게다가 걔는 우리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날 아주 식모로 알더구나. 말 한마디라도 어찌나 무섭게 하는지. 내가 걔 때문에 아주 심장이 떨려서 살 수가 없어. 예전에 넌 안 그랬는데 새로운 며느리 맞아보니까 네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이제서야 알겠더구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차피 이혼한 마당에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 그냥 그 며느리랑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세요. 자식들 잘못 키워서 말년에 고생 꽤나 하시겠네요. 에미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우리 그냥 예전처럼 잘 지내면 안 되겠니? 난 네가 내 며느리였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서 그래. 그립든 말든 그건 아줌마 사정이고요. 전 아줌마 며느리였던 그 시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어요. 당장 끊으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러게 욕심도 작작 부리고 자식들 인성도 바르게 키웠어야지. 다 자업자득인데 뭐 어떡하겠나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딱 이럴 때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씨앗을 뿌린 덕인지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고 있어요. 전 남편 같은 건 없어도 저희 애들은 안 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거머리 같은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을 떨쳐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 얘기가 좀 시원하셨나요? 저는 너무 홀가분하고 시원한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시원한 기분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